일단 비트스탬프에서 비트코인 세그윗 주소를 지원 발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본다면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가 세그윗의 비트코인 주소를 완전히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비트스탬프 이용자는 비트코인 예금 주소가 132 포맷에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세그윗은 거래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의 일부인 서명을 트랜잭션에서 분리시킴으로써 1블록에 포함될 트랜잭션 양을 늘릴 수 있다. 이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내용을 띄워야 되는데, 자, 비트코인 세그윗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담고 가신다면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충분히 하실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정의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첫 번째, 비트코인 세그윗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 세그윗, 이게 어떤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냐. 일단 기존 비트코인은요, 1초에 7개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죠? 성사.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바로 속도 처리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속도 처리 면에서는 좋지 않다. 이는 바로 어떤 것을 말하냐, 이것을 바로 거래 속도의 확장성 문제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세그윗입니다. 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거래를 하게 되면요, 일단 디지털 서명을 해요. 즉 신원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 디지털 서명은 서명을 숫자 등으로 암호화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한 개의 블록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제한이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1MB인데, 서명란에는 실제로 거래 내용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서명란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 기존에 있던 세그윗을 미적용하면요, 거래가 있어요. 거래하는 게 있고 뭐 서명이 있는데, 서명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거래가 무수히 많이 뜨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트랜잭션 면에서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세그윗을 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거래와 분리된 증인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눈 건데요. 나누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선의 문제에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블록의 크기가 1MB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또 적어드리면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더 빨리 처리하는 속도를 바로 세그윗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분리하여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블록의 크기, 그러니까 블록의 크기는 왜 늘리지 못하나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블록의 크기를 만약에 늘리게 된다면 해시 파워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1MB 블록의 크기에 맞게 제한하여 이것을 세그윗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래 가병성, 이 면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거래를 통해서 뭐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반복 거래 내역, 그러니까 즉 중복 거래 내역 방지하기 위해서이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시스템을 오류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설명드리냐, 바로 비트코인이 뭐 거래 속도가 느려서 망한다? 개발은 없다? 영원 간다? 이거에 대해서 좀 사이다로 팩트 폭격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일단 속도 면에서 개발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세그윗, 첫 번째 세그윗이고, 두 번째는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ETF가 되게 된다면 그 효과에 대해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제가 보고서도 가져왔거든요. 그 내용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정리를 해드리면요, 2015년에 처음으로 나온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이게 바로 2018년 개발자들이 본격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구현하게 되면 상당한 발전 이후에 많은 거래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트랜잭션 속도나 이런 오류적인 문제에서도 좀 더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하게 되면 일일 거래량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장점.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왜 나왔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확장성 문제 해결. 그러니까 즉 지금의 기존의 뭐 1초에 트랜잭션 거래가 뭐 7개 정도 거래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프체인 솔루션으로 지불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건데요. BTC의 거래 사용자 수가 증가해요. 그럼 이것은 바로 트랜잭션 숫자가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혼잡하게 될 거예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바로 다시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하게 된다면요, 바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고, 그리고 높은 초당 트랜잭션 속도가 가능하다. 단점은 일단 수신자 지갑이 오프라인일 때 지불 시스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규모 지불에 적합하지 않아요. 일단 온체인과 오프체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온체인은 바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모든 네트워크 행위를 말해요. 그리고 오프체인은 바로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독립된 외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 과정 없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빠른 처리.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바로 대량 거래는 오프체인을 통해서 뭐 기록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최종 거래는 바로 온체인에 기록해요.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는 오프체인으로 확보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온체인에 기록하여 투명성을 확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좀 혼합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대두가 되고 있는 온체인과 오프체인 혼합 방식은 대량 거래는 뭐 이런 내용이 제가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혼합하는 방식도 이제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지불을 마친 이후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존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만약에 A라는 거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거래자와 B라는 거래자가 거래를 하는데, 만약에 A라는 거래자가 C라는 거래자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최단 경로를 검색을 해줘요. 만약에 A와 B가 거래가 하고 있고 B와 C가 거래를 하고 있다면, 한번 이게 계좌가 연결이 된다면 일단 유지가 되거든요. 물론 그 계좌를 닫게 된다면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존에 A가 C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B와 C의 거래 내역이 있고 A와 B의 내역이 있으므로 거미줄처럼 좀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이것을 최단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서 빠르게 이제 전송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이것은 기존의 뭐 트랜잭션 속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개발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또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게 해당되는 데이터 값인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면서 거래 수용량, 즉 2018년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부터 이제 거래 수용량,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 가능한 비트코인 총 거래량은 현재까지 약
100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니까 점차 이것에 대한 기능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팩트적인 내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단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바로 LApps라는 건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화제가 있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해당되는 업체는 라이트닝 앱, LApps가 사용 사례를 조명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거래적인 측면에서 좀 비용이 저렴하고, 그리고 대규모보단 소규모에 적합하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기능이 여기서 소액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라이트닝 랩스라는 건데요. 이 안에 모바일 지갑 앱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당시 19년 6월 21일쯤인데 코인데스크 이 해당되는 업체에 따르면 하루 만에 이미 2,000명 정도가 이 지갑 앱을 다운을 받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작동을 하는데 약 이게 1,500달러 미만에서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앱은. 그리고 위탁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비트코인은 개발을 하지 않는다? 트랜잭션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그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외에 또 세그윗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는 바로 ETF가 승인이 나게 된다면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기관 보고서 내용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렇다면 ETF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ETF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ETF는 바로 주가 지수 변동성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일단 ETF의 효과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ETF의 효과, 이것은 바로 기관 자금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더욱더 성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수요가 공급과 수요의 원리의 법칙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가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고서를 설명드리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자, 2000년대쯤에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일단 1993년 이 상품, 그러니까 ETF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래 자산 규모의 추이를 본다면 97년 말 20억 달러, 98년 말 160억 달러, 2000년 말에는 650억 달러에 달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 지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장지수 펀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ETF인데요. 일단 인덱스 펀드와 뮤추얼 펀드의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또 요약을 해드릴게요. 제가 기존에 일단 인덱스 펀드는 바로 주가 지표의 변동과 동일한 성과의 실현을 목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예요. 그리고 배경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1970년대 미국 웰스파고 은행이 이제 한 부문인 웰스파고 투자자문이 연금 펀드를 대상으로 NYSE, 그러니까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전 종목을 균등하게 편입하여서 인덱스 펀드를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일단 우선사항은 펀드가 추적하는 목표인 인덱스에 따라서 따른다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내로 따지면 뭐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 등을 따른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뮤추얼 펀드, 이걸 좀 설명드리면요, 이게 바로 유가 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회사로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 자산을 전문적인 운용 회사에 맡겨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되돌려주는 바로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다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보고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펀드적인 성격 면에서는 볼 때 ETF는 코스피 200 지수처럼 특정 지수 수익률을 모방하거나 비슷하게 수익률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식을 적절히 편입해서 만든 인덱스 펀드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인덱스 펀드와 달리 증권거래소 결정된 시장 가격으로 매일 거래가 가능한 뮤추얼 펀드, 즉
증권 투자 회사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두 가지의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장 큰 차이점은 ETF의 경우 펀드의 설정 해산이 기관 투자들의 현물 출자와 현물 환매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즉 ETF는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 증권을 현물 예탁함으로써 설정되는데, 기관 투자자는 현물 예탁에 대한 대가로 ETF 주식을 받게 되고, 이 주식을 상환 시에는 그 가치에 해당되는 ETF에 편입된 유가 증권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 투자와 달리 전통적인 뮤추얼 펀드처럼 ETF로부터 ETF 주식의 구입 또는 환매를 할 수 없다. 일반 투자자는 ETF 주식이 증권거래소 상장되면 상장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장점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ETF라는 건요, 주식처럼 간편하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장점인데, 이 기대 효과로 본다면 이전에 연도별 추이를 봤을 때 성장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 제가 이것을 통해서 지표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ETF가 승인된다면 그만큼 기관을 좀 자극하게 되면서 자금이 규모가 흘러들어게 되고, 이것이 성장하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가격적인 추이 그런 증가를 내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그리고 ETF를 통해서는요, ETF가 장점이 또 뭐가 있냐, 물론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문제점은 있어요. 근데 ETF 주식을 매도하면 간단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분산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로 따져서 코스피 ETF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주식을 굳이 사지 않아도 코스피에 대한 것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고루 분산 투자를 했다는 것을 내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ETF가 다른 것들과 다른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해당됐을 때는 ETF는 선물 1계약보다 작은 단위로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될 수 있고, 선물은 보통 3개월마다 연장해야 하지만 이 펀드는 선물보다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선물 옵션에 비해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기관 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연관지어서 설명드리면요, 데이터가 있어요. 국내 ETF에 대해서 지난해 순자산 50조 원 돌파. 일단 국내 자산 규모로 봤을 땐 약 50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ETF 시장 규모 추이를 본다면 이게 이때 16년도까지인데 약 10억 달러로 표준돼서 약 3조 5천 뭐 달러 정도가 되겠죠. 3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드릴 게 무엇이냐, ETF가 등장한 이후, 이때 당시에는 1900년도였는데 2000년 말에는 656억 달러에 해당하는 ETF의 자산 규모가 지금은 점차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뭐냐, 저는 반감기보다 ETF 승인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린 근거가, 비트코인이 만약에 ETF로 승인이 된다면 이것은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을 뿐더러 게다가 성장을 할 수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내포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사진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도 2003년 이래로 ETF 승인이 난 뒤에 약 473%는 가격이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역사적인 과거 이래로 뭐 증명된 결과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ETF가 되게 된다면 뭐 당장 될 것이라고 좀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ETF가 승인이 난다면 그만큼 그 기관들이 그에 맞는 규제에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팩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저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분산 투자 근거로 여러 가지 메이저 코인이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이. 근데 일단 월봉 기준으로 볼게요. 월봉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 시장에서 들어오셨다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약 이전에 과도한 투기에 관련된 시장으로 약 3천만 원 부근까지 왔는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비트코인은 1,000만 원 부근이나 작년 기준으로 1,700만 원 부근까지 갔었죠. 그렇게 되면서 약 한 2토막 정도에서 뭐 1.5토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코인의 그런 비율을 본다면, 리플 같은 경우나 약 5,000원대에서 뭐 880원, 지금은 뭐 200원에서 300원대를 유지했었거든요. 비슷하게 다른 메이저 코인도 비슷하고요. 그만큼 토막에 대한 비율을 따지면 비트코인이 좀 더 적다. 그리고 하락장에는요, 팩트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코인에 비해서, 메이저 코인에 비해서는 다시 뭐 1000만원대 10K 미만이면 최근의 기준에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부근에 상회하는 뭐 시진핑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손실률이 있었지만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장점은 하락장에서는 다소 손실률을 적으로 측면을 본다면 다른 알트에 비해서는 좀 손실률이 적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또 다르게 해석하자면 불장의 기준, 만약에 제가 최초로 말씀드린 크립토 버블이 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에 비해 다른 물론 알트 자산의 상승률이 더욱더 클 가능성이 높다. 정리해드린 내용은요. 제가 무슨 말씀을 결국 말씀드리려고 했냐. 비트코인의 거래 속도가 느려서 망한다? 영원 간다? 그것은 팩트적으로는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그윗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LApps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난다면 그만큼 기관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기대 효과를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차트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코인 시장 중에 장점은 일단 수요가 가장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사라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또 물려도 중간중간 회복 기회를 준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뭐 한국 부동산이나 뭐 미국 부동산 기준으로는 메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해를 하신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장점은 충분히 많다라는 것을 오늘 총정리해서 요약을 해드린 거고요. 워낙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망한다, 뭐 탈비트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금방 없어질 거다라는 말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투자자는 현실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거시적인 방면으로 봤을 때는 메이저 코인 측면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또 오르게 되고 또 다른 코인들이 생존하게 되면서 가치는 더욱더 오르게 되고, 즉 결국에는 가격도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 하지만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팩트로 체크했다는 점,